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CFP 사례형 문제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로 투자 설계 파트 있죠? 챕터 5 투자 설계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보면은 김주식 씨가 우리 또 1억 원을 그 미국 MS 마이크로소프트겠죠. 마소에 투자했습니다. 10%를 얻었네요. 좋겠어요. 그런데 투자 당시 환율이 1,000원이었고 그 1년 만기 선물 환율도 1,000원이었습니다. 자, 1년 후 환율이 900원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했어요. 자, 그럼 1억 원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환율이 얼마요? 현재 환율 1,000원이라고 했죠. 1,000원이면 얼마가 되죠? 달러로? 요거 나누면 되겠죠? 10만 달러가 됩니다. 10만 달러. 그쵸? 자, 얘를 투자했으니까 10%가 났대요. 10%. 그럼 당연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 원화로 줄 리가 없죠. 그죠? 달러로 주게 돼, 달러. 달러니까 얼마를 받았겠죠? 10,000불을 받았어요. 10,000불. 자, 1년 뒤에 10,000불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환율이 똑같이 1,000원이면 요걸 이제 환전하면 되겠죠. 그럼 11만 불이 나올 테니까 곱하기 1,000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총 원금 플러스 수익이 1억 1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투자하고 1억 1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10% 수익 1억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거는 11만으로 똑같이 나와요. 그렇겠죠? 자, 문제가 뭐예요? 900원으로 떨어졌다 라고 하면 사실상 99,900만 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9,900만 원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보면 11만 달러 곱하기 990원 해보면 되겠죠? 그쵸? 11만 달러, 900원이죠? 11만 달러 곱하기 900원 하면 9,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이거 1% 손해가 났네요. 손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그대로 있었다면 10% 수익이 났을 텐데 환율이 떨어지면서 1%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짓을 했느냐, 여기다가 선물 환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시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쓴 건데, 자, 보면은 첫 번째 투자 당시 몇 달러로 환산하면 10만 달러 맞죠? 자, 아무런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되죠? 해지를 안 했다면 욕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손해가 납니다. 그렇죠? 자, 선물한 거래를 하여 환해지를 했다면 어떻게 되죠? 환해지 했다면 고스란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원래는 시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실무적으로는 원금이 얘죠. 이자가 얘예요. 그럼 얘를 둘 다 해지를 해도 되고요. 원금에 대해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원금에 대해서만 해지했을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 10만 달러 곱하기 1,000원. 자, 이자 난 거는 900원으로 나오겠죠? 왜냐? 지금 900원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는 1억 더하기 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1억 900이 되기 때문에 수익은 9%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해지했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모두 해지했다 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1년 후 선물 환율이
1,100원이 됐습니다. 그럼 해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이거 곱하기 1,100원 하면 되겠죠. 곱하기 1,100원 해주면 되겠죠. 그쵸? 한번 계산해볼까요? 뭐 21%가 되는데 무조건 그 다음에 곱하기 1,100원 그러면 1억 2,100 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21%가 맞죠. 자, 선분할로 해지를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1,100만원이죠. 그쵸? 9,900만원이니까 1,1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자,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 한 3만 번 정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제일 중요한 건 명목 이자율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요겁니다. 요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아니고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럼 환율 어떻게 계산하죠? 현재 환율에서 곱하기가 스팟 레이트라고 하죠. 1 플러스 우리나라 금리 1 플러스 남의 나라 금리 우리나라 좋은 나라 위에 있다라고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자율 평가설에 따른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죠. 현재 환율 1,000원이고 곱하기 1 플러스 우리나라 환율 명목 이자율이 4%예요. 자, 미국 환율이 3%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어요. 계산해보면 되겠죠. 1.04 곱하기 1,000원 나누기 1.04 하면 약 1,009원이 나옵니다. 땡땡땡 이렇게 나오죠. 1,009.78 땡땡땡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냥 물가를 여기다 반영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데 곱하기 우리나라 물가는 3%, 미국 물가는 1%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해주면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매력이라는 거는 물가를 반영한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1,019.82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미래의 1년 뒤 환율이 될 거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이게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예요. 현재 미래 1년 뒤 환율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미래의 환율이 얼마일까 예측한 거예요. 근데 왜 틀려지죠? 뭐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뭐가 바뀌어요? 금리가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미국 10년물이 막 1.7까지 갔다가 1.2까지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3번 수도 없이 하는 거죠. 자,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거기 보면은 그냥 답만 써볼게요. 0.3 비중이죠. 곱하기 기대 수익률 0.15 수도 없이 했었죠. 0.3 곱하기 그러니까 비중 곱하기 기대 수익률 이렇게 돼 있고 0.4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면 8.9%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표준 편차를 구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표준 편차는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에서 오류가 나면 오히려 당황스럽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얘는 그 밑에 상관계수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번 써볼게요. 0.3의 제곱 곱하기 표준 편차의 제곱, 그다음에 0.3의 제곱, 0.04의 제곱 더하기
0.4의 제곱 곱하기 0.1의 제곱.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표준 편차고, 또 뭐 해야 돼요? 각각의 상관계수를 다 더해야 되죠. 2 곱하기 0.3 곱하기 0.3 곱하기 0.13 곱하기 0.4 곱하기 주식과 채권은 0.3이죠. 두 번째, 주식과 부동산 해볼게요. 자, 비중부터 먼저 곱합시다. 0.3에 0.3 곱하기 0.4 곱하기 13 곱하기 0.1 곱하기 주식과 부동산 0.1이죠. 자, 마지막 채권과 부동산입니다. 자, 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0.04 곱하기 0.04죠. 0.1 곱하기 채권과의 비중 상관계수 요거죠. 이걸 다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더라 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4번도 뭐 굉장히 여러 차례 했던 거죠. 자, 보면은 자, 봤더니 각 자금의 위험을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죠. 자, 주식과 채권입니다. 자, 봤더니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하나만 계산해 봅시다. 주식이 현재 기대 수익률이 10%고 채권이 5%예요. 그런데 8%의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얘를 X% 투자하면 1-X%를 투자하겠죠? 왜냐? 그 상대만큼 투자하니까 여집합 정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10X 더하기 1-X가 8%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5X 넘어가서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6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60%예요. 얘가 60%, 얘가 40%다. 그러니까 은퇴자금이 60, 40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2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거 보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2%고 세 가지 경제 변수입니다. 이것도 남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APT 다요인 모형입니다. 다요인 모형. 그러니까 12%에다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익률이 변동을 하는데 봤더니 민감도가 1.5라는 뜻이 뭐죠? 얘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거예요. 근데 예상을 5로 했는데 4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 1.5%의 안 좋은 효과가 생긴 거예요. 왜냐? 5 정도 나와야 되는데 4밖에 안 나왔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2.0을 계산했는데 이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실제 5를 예상했는데 3.5밖에 안 나왔으니까 좋은 거죠. 왜냐?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건데 적게 나왔다 이거죠. 5 빼기 3.5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하면 이게 1.5가 되니까 약 3%죠?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죠?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가 있는데 얘는 2% 나올 예상했지만 3.5%가 나왔으니까 좋은 거예요. 1.5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3%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1, 2, 3 변수들의 예상하지 못한 변화율이란 영향이 마이너스 1.5냐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1, 2, 3의 변수들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화로 인한 영향이 마이너스 1.5냐? 이건 또 볼고요. 자, 2번 볼게요. 변수일의 민감도가 마이너스 2로 변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의 변화가 플러스 2냐? 라고 했습니다. 자, 다요인 모형에 의한 기대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1.5고 여기죠? 이게 잘못 계산했죠? 5에서 3.5니까 더 많이 나온 거죠. 3.5인데 5로 나왔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쵸? 잘못 계산했네요. 5에서 3.5를 빼니까
마이너스 3%죠. 자, 두 번째 거는 좋은 거죠. 세 번째 거. 2 곱하기 세 번째 거는 2니까 3% 좋은 거죠. 다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5%.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죠. 자, 일단 1의 민감도가 마이너스 2로 변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의 변화가 플러스 2%냐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1.5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이죠.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뀌면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겠죠. 자, 예상한 변수 2에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의 변화로 인한 수익률의 영향에 대한 영향이 마이너스 3%냐? 맞죠? 자, 이 주식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의 변화가 마이너스 1%의 경우 수익률이 6%냐? 일단 12%에다가 마이너스 1.5 더하기 예상하지 못한 게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6%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12에서 마이너스 1.5 빼기 1 하면 9.5% 정도 되죠. 9.5%. 그렇죠? 9.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건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위험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맞다. 넘어가서 6번. 6번은 일단 이 자산들의 요구 수익률 ERI 계산하고 실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크냐 작냐로 저평가를 평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일단 ERI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고 실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이쪽이 크면 저평가, 이쪽이 크면 고평가죠.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나온 거니까 저평가와 고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B는 요구 수익률 10%죠. 왜 바로 알 수 있죠? 베타가 1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A의 요구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5 더하기 무역 RF죠. 이게 리스크 프리 ERM이 10 마이너스 5 곱하기 베타 값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0.5입니다. 그러니까 7.5%가 되죠. 얘가 1이니까 10%가 됩니다. 그렇죠? 1.2면 6에다가 11%가 되겠죠. 1.3에는 5에다 7에다가 5%가 12%가 되고 얘는 12.5%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실현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자, A만 해볼까요? 7,000원인데 500원하고 200원하고 올렸죠. 700원이 올라갔죠. 배당 200원에다가 시세 차익 500원. 그러니까 10%입니다. 10%. 두 번째는 13,000원에서 주가는 500원, 배당이 2,000원이네요.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15.4%예요. 세 번째까지만 해봅시다. 3만원을 투자하고 33,000원이 3,300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11%가 되겠죠. D는 마찬가지로 18.5%, E는 10%입니다. 10%. 자, 문제는 뭐냐면 고평가 저평가를 따지는데 이게 뭐죠?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더 나왔으니까 얘는 저평가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 10%하고 15.4%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크죠. 저평가 같네요. 적정하다. 이번 이쪽이 크죠. 저평가 이쪽이 크죠.
저평가입니다. 자, A 주식은 저평가, D 주식도 저평가입니다. 자, A 주식은 저평가, C는 적정하죠. C는 적정 가격, E는 고평가. 그쵸? 맞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B 주식은 적정 수준 틀렸고, 그 다음에 D 주식과 A 주식은 고평가. 맞죠? 틀렸죠? 그래서 3번만 맞습니다. 3번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주식회사 NJ의 WACC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트 에버리지 자본 비용이죠. 캐피탈 코스트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보면은 또 어떻게 알았죠? 부채는 세금 비율을 계산하고 나머지들은 비율도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채권의 비중에다가 수익률을 해주면 되죠. 그쵸? 주식의 비중인데 얘는 우선주하고 보통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더한 다음에 구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쵸? 자, 봤더니 채권의 비중 50%입니다. 주어져 있네요. 자, 보통주는 35%로 되어 있어요. 자, 우선주는 15%죠. 자, 봤더니 부채의 비중에 요 비용이 8%래요. 곱하기 8%를 하는데 비용이잖아요. 근데 20% 세금 감면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이만큼 비용을 안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통주를 보면 보통주는 뭘로 계산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겠죠. 자, 봤더니 그 주가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베타 값이 없죠. 그러니까 얘 베타는 어떻게 계산해요? 베타는 시그마 M, 시그마 A 곱하기 로 AM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거기 봤더니 시장의 표준 편차 10분의 그 다음에 그 NJ의 표준 편차 15%죠. 곱하기 두 자산의 상관계수 0.5네요. 그럼 1.5에다 0.5니까 베타가 얼마요? 베타가 0.75 되겠네요. 한번 계산해볼까요? 15 나누기 10 곱하기 0.5 0.75죠. 이 상태로 요구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위험자 수익률이 4%. 자,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몇 퍼센트예요? 8%입니다. 그냥 8%죠? 빼면 안 돼요. 이 자체가 2RM-RF이기 때문에 곱하기 0.75다. 그렇죠? 그러면 0.75에다가 8을 곱하면 6이죠, 6. 6 더하기 4니까 10%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10%입니다. 자, 배당은 주가가 12,000원이고 840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840원 나누기 12,000원 7%가 되네요. 7%, 그죠? 그러니까 다 계산했네요.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요거 계산하면 요게 6.4%예요.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되겠죠. 50% 곱하기 6.4% 더하기 35% 곱하기 10% 15% 7%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7.7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기계적으로 풀면 됩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차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채권은 뭐가 있다? 요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베타가 없으니까 베타를 계산해주고, 이건 8% 뭐죠?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빼면 안 돼요. ERM-RF 하면 땡. 당연하죠. 여기서 빼면 4%인데 시장의 리스크가 어떻게? 얘랑 무혐의자 수익률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주식에 투자합니까? 다 무혐의자에다가 투자하죠. 그렇죠. 요즘 같은데 은행금리 10% 준다고 하면 아무도 주식 안 하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정률 성장 배당 할인 모형. 너무 많이 했죠. 자, 봅시다. 정률 성장 배당 할인 모형은 D0 플러스 1 플러스 G K 마이너스 G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자, 베타 계수가 1.5니까 K부터 구할 수가 있겠네요. K는 5% 더하기 8입니다.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니까 곱하기 1.5예요. 8, 5, 4, 18, 18, 12%에다가 5% 더하니까 17%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재무 수익률 ROE가 10%입니다. 그럼 ROE 곱하기 RR이 G죠. 그게 10%고 유보율이 몇 %예요? 그래 봤더니 배당 성향이 30%니까 여기 70%가 되겠죠? 0.07이 됩니다. 그렇죠? 다 구했죠? 자, 그러면 금년도 배당이니까 금년도 배당은 1,000원에다가 금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배당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1.07 요 식에다 넣는 거예요. K 0.17 마이너스 0.07입니다. 계산해주면 17,000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고, 넘어가서 9번. 9번도 뭐, 적정 퍼는 어떻게 되나요? 적정 퍼는 배당 성향을 K-G로 나눈 거죠. 적정 퍼는 배당 성향을 K-G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배당이 얼마예요? 0.4죠. 배당 성향이 0.4. 요구 수익률이 0.16 빼기 ROE랑 배당 성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RR이 얼마죠? 여기 G를 빼야 되는데 G는 ROE 곱하기 RR이다 라고 했죠. ROE가 얼마예요? 0.2 곱하기 RR이 얼마입니까? 60%죠. 그렇죠? 그러니까 0.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여기 G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0.4 K가 얼마였어요? 0.16 빼기 0.12죠? 그 배당 성향이 그 퍼가 얼마나? 적정 퍼는 0.4 나누기 0.04죠? 그러니까 10이죠, 10. 그러니까 퍼가 10이에요. 이 회사의 퍼는 10배입니다, 10배. 적정 퍼가. 그러면 퍼는 P 곱하기 2죠? 그쵸? 퍼는 P 나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10배니까 여기다가 EPS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봤더니 보통 주식수가 1,000만 주고 그 다음에 총 배당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 나누기 한 주당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9천만 원 나누기 10만 주를 해주면 배당금이 900원이에요. 900원. 그러면 자, 요 전체 EPS는 얼마일까요? EPS 곱하기 얼마? 그러면 배당 성향이 0.4죠. 그쵸? 0.4니까 요 값이 얼마예요?
900원이다 그런 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죠. 900원 나누기 4 하면 얼마일까? 225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EPS 같은 경우는 900원 곱하기 1.12 곱하기 만원. 여기 이제 900원이 나왔으니까 이걸 계산할 때 조심할 거. 자, 우리가 적정 퍼를 계산했으니까 계산하는 게 뭐예요? 거기 봤더니 적정 퍼와 적정 주가를 계산하래요. P는 요거니까 여기 10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한 게 프라이스가 되겠죠. 조심할 거, 얘가 EPS가 900원 여기 1.12입니다. 왜? 성장률이 있으니까. 그쵸? 거기다 얼마를 곱해요? 10배를 곱하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900원 곱하기 1.12 곱하기 10배 하면 1080원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적정 주가는 그러니까 적정 퍼는 10배, 주가는 1080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0번 고려 택배입니다. 자, ROE가 12.8%다 라고 했습니다. 조심할 거는 그 ROE를 계산할 때 우리가 평균을 써야 돼요. 자산은 평균 개념을 써야 되고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 당일 걸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년도가 있는데 이때 당기순이익이 2조 1천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2020년. 자, 그래서 1조 6천억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17조고요. 19조 정도 된다. 굉장히 큰 기업이네요. 자, 평균 총자산 20조, 25조. 자산은 늘었네요. 평균 자기자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ROE를 계산할 때 2019년도하고 2020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하게 그 ROE를 계산할 때 그 평균 자기자본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ROE는 요 순이익을 요걸로 나눈 거예요. 그쵸? 물어본 게 2020년도니까 16 나누기 16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12.8% 맞죠? 이렇게 하면 12.8%가 맞습니다. 여기가 평균 자기자본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평균 자기자본 나누시면 됩니다. 자, 2020년 ROE는 전년 대비 변화율로 33%로 하락했다. 자, 그러면 이때가 19.09%죠. 그쵸? 그러면 3% 하락한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빼야겠죠. 19.09 빼기 12.8 나누기 19.09입니다. 그쵸? 19.09 빼기 12.8이죠. 나누기 19.09입니다. 약 33% 나오죠. 32.94 이렇게 나오니까. 자, 매출액 이익률 감소가 전년 대비 ROE의 가장 큰 원인이 됐냐라고 했어요. 그럼 잘 보면 그 하락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21에서 16으로 줄었고 매출액은 20이 줄었죠. 얘는 뭐 당연히 아니겠고 당연히 얘도 아니겠죠. 자, 그러면 ROE 하락 요인을 보면은 자, 21에서 5가 빠져나간 건 23%가 감소한 거고요. 이해 볼까요? 20 나누기 17 20 나누기 17을 하게 되면 20 나누기 17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요거 거는 거죠. 여기 얼마 줄었냐. 그러니까
20 나누기 170이죠. 20 나누기 170 하면 약 11.76%죠. 그쵸? 자, 그런데 그 매출액 순이익률이니까 매출액 순이익률은 뭘로 계산해요? 요거를 요거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가장 큰 원인이 됐겠죠. 자, 총 자산 회전율의 감소도 ROE를 영향을 미치냐? 근데 총 자산은 증가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총자산 회전율을 어떻게 계산하죠? 이 평균 총자산 나누기 요거에 요거. 그쵸? 그러면 원래 얼마냐면 220 나누기 200 나누기 110이죠. 18.18% 정도 되고요. 자, 250 나누기 165로 해볼게요. 약 20% 정도 나오죠. 그쵸? 여기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은 이 아니죠. 총자산 회전율은 그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이죠. 요거죠. 당연히 감소하겠죠. 증가율이 쪽이 크니까 분모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감소한 게 맞죠. 재무 리버리지 증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증가한 거 맞죠? 여기 증가했잖아요. 재무 레버리지는 증가했어요. 자, 얘는 ROE의 증가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5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죠. 왜냐? 재무 위험도 증가라는 거는 알자마자 이게 하락하는 게 아닐 테니까. 그쵸? 재무 레버리지가 증가하게 되면 ROE는 증가하게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